TV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어느 날 회사에 갔더니 여기저기서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자세히는 못 들었지만 입사 동기였던 진영 대리가 회사를 그만둔다는 그런 소리 같았어요. 그동안 진영 대리와는 꽤 친하게 지내던 사이였기에 잠시 후 커피 한 잔을 마시면서 진영이에게 조용히 물었어요. 진짜 회사 그만두는 거야? 갑자기 이게 무슨 소리야? 그렇게 됐어. 혹시 무슨 일 있는 거야? 제가 걱정스레 진영이를 바라보자 땅이 꺼져라 한숨을 내쉬던 진영이가 힘겹게 입을 뗐습니다. 얼마 전에 여자친구 집에 인사 간다고 했잖아? 그랬지. 근데 그게 왜? 그날 인사 갔는데 여자친구 집에서 대기업 사이 아니면 꿈도 꾸지 말라고 난리도 아니더라고. 여자친구 집에서는 이 회사 다니는 거 몰랐다는 거야? 그게 참 비참했던 게 여자친구가 부모님께 말씀을 안 드린 모양이야. 근데 그게 왜 비참하다는 거야? 제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진영이를 빤히 바라봤는데요. 진영이가 나라 잃은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그게 아무래도 우리 회사가 대기업이 아니다 보니까 여자친구 부모님이 직업을 엄청 중요시하는 분들이라 여자친구 입장에서는 입이 쉽게 안 떨어졌다고 하더라고. 그럼 무작정 너를 집으로 데리고 갔단 말이야? 그동안 너한테 무슨 말을 했을 거 아니야. 그냥 여자친구 부모님이 물어보면 빠른 시간 내에 대기업으로 이직하겠다고 둘러대라는 말만 했지. 그러다 보니까 난 별로 신경 안 썼고 말이야. 사실 이렇게까지 난리칠 줄은 진짜 몰랐어. 진짜 거짓 문전박대를 당했어. 내가 다니는 회사 이름을 말하자마자 인상이 구겨지더니 당장 나가라고 하는데 뭐 그런 경우가 다 있나 싶더라니까. 이걸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을 정도더라고. 그럼 여자친구랑 결혼하는 것 때문에 회사를 그만둔다는 거야? 그런 건 아니고 사실 여자친구랑은 헤어졌어. 진영이가 다시 힘겹게 말을 꺼냈는데요. 며칠 동안 마음고생이 심했던 모양으로 얼굴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헤어졌다면서 회사는 왜 그만둔다는 거야? 이번 일 겪으면서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 현준이 너도 알다시피 우리 회사가 대기업 수준은 아니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런 대접을 받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에 이번 참에 공부도 열심히 하고 스펙도 좀 쌓아서 전 여친 보란 듯이 이직을 해볼까 해. 너도 여기서 계속 안주할 게 아니라 잘 생각해. 나중에 내 꼴 나지 말고. 암튼 그동안 고마웠어. 진영이가 고개를 내젓더니 먼저 자리로 돌아갔는데요. 얼마 뒤 진영이는 정말로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진영이가 회사를 그만두기 전 둘이서 술을 마시게 됐는데요. 이래저래 둘 다 심란한 마음이 컸기에 술을 조금 많이 마시게 됐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여자친구를 만나러 갔더니 여자친구가 잔소리를 늘어놓았습니다. 대체 어제 술을 얼마나 마셨길래 전화도 안 받고 카톡도 안 한 거야? 마시다 보니까 꽤 많이 마셔서 택시 타고 집에 갔는데 바로 골아 떨어진 거 있지. 진영들이라면 그 동기 말하는 거지. 그동안 친하게 지내던 사람인데 그럴 수도 있긴 하겠다. 그러게 그동안 이래저래 많이 의지하면서 지냈는데 조금은 허전하고 그렇네. 저도 모르게 긴 한숨을 내쉬고 있자 여친이 궁금한 듯 물었습니다. 그동안 진짜 궁금했는데 꾹 참고 있었거든? 근데 진짜로 소문이 맞는 거야? 소문이라니? 그냥 들리는 소문으로는 진영대리 여자친구가 우리 회사 별로라고 해서 헤어지자고 했다면서 그거 진짜인 거야? 그 얘기는 어디서 들은 거야? 회사가 작은 편이다 보니까 소문만 무성한 거지 뭐. 근데 진짜 그런 거야? 그랬던 모양이야. 근데 그 얘기 듣는데 나도 걱정이 되더라고. 현준 씨가 왜 걱정이 된다는 거야? 우리 둘이 만난 지 2년이 넘었으니까 우리도 결혼 얘기 나올 때 됐잖아. 근데 수영이 너네 부모님도 그러면 어떡하냐는 거지. 제가 걱정스레 여자친구를 빤히 바라봤는데요. 여자친구와 저는 회사에서 만나서 연인 사이가 되었습니다. 여자친구와는 모든 것이 잘 맞는 편으로 우리는 결혼까지 염두에 두고 좋은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진영이의 일을 옆에서 직접 들었던지라 이런저런 걱정이 될 수밖에 없었는데요. 진영이 말처럼 혹시나 여자친구 부모님이 결혼을 반대하지는 않을까 노심초사할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심란한 표정으로
연거푸 커피를 들이키고 있자 여자친구가 장난스레 말을 꺼냈어요. 그럼 만약에 우리 부모님이 헤어지라고 하면 현준 씨는 어떻게 할 거야? 그럼 결혼이 어렵지 않을까? 뭐야, 그렇게 일찍 포기를 하겠다는 거야? 그런 건 아니지만 엄청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 너야말로 부모님 반대하면 어떻게 할 거야? 우리 부모님은 절대 그럴 분들이 아니라 그런 걱정할 필요 없어.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아? 사실 우리 사촌 오빠가 결혼 생각이 없다면서 독신으로 산다고 선포했거든? 그것 때문에 큰아빠, 큰엄마가 난리를 쳤는데 사촌 오빠가 하는 말이 언제 돈 벌어서 집 사고 애 낳고 키우냐고 화까지 냈다고 하더라고. 설령 집을 산다고 해도 평생 그거 갚느라고 인생 다 보낼 텐데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고 했대. 하긴 요즘은 집값도 어마어마해서 그게 틀린 말이 아니긴 하지. 저도 모르게 맞장구를 치고 말았는데요. 사실 결혼을 생각하자면 따져야 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긴 했으니까요. 제가 심란한 표정으로 맞장구를 치자 여친이 다시 말을 이어갔습니다. 암튼 그거 보면서 우리 아빠가 뭐라고 했는 줄 알아? 뭐라고 하셨는데? 예전에 부모님 세대에는 단칸방에 살면서도 행복하게 잘 살았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헝그리 정신이 부족하다고 하시면서 한심하다고 하시더라고. 한마디로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남자가 배포가 커야 한다고 그러시더라고. 돈이야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거 아니냐고 하시면서 말이야. 그러면서 사촌 오빠가 그럼 작은아버지는 저같이 집도 없고 직업도 별로인 남자랑 소영이 결혼시킬 수 있겠냐고 했더니 아빠가 하는 말이 나는 사람 인생을 우선으로 본다 그러시더라니까. 여자친구가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대답을 했습니다. 여자친구의 말을 들으며 조금은 안심이 됐는데요. 사실 우리 집도 크게 부자는 아니었기에 집을 해갈 형편은 아니었으니까요. 결국 제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듯하자 여자친구가 다시 입을 뗐습니다. 그러니까 걱정 안 해도 된다는 말이야. 근데 준영이처럼 대기업이 아니라 중소기업 다니는 게 좀 걸리긴 한데 이번 참에 나도 회사 그만두고 공부해서 이직이나 해볼까? 이직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하던데 그럼 우리 결혼은 언제 하고? 난 적어도 이번 연도 말이나 내년 초에는 결혼하고 싶단 말이야. 근데 현준 씨가 이직한다고 회사 그만두면 결혼도 미뤄야 할 거 아니야. 우리 부모님 그런 분들 아니니까 걱정하지 말라니까. 우리 부모님도 처음에는 단칸방에서 시작해서 나중에 집도 사고 그러시다 보니까 진짜로 사람 성실한 것만 본다니까. 그래? 수영이 네 말 들으니까 조금 안심이 되긴 한다. 그래서 말인데 말 나온 김에 슬슬 양가 인사드리는 건 어떨까? 양가 인사를? 현준 씨가 불안해하니까 차라리 양가 인사드리고 나면 마음이 좀 편해질 거 아냐. 그러니까 나만 믿고 있어. 여친이 큰 소리를 쳤기에 약간은 마음이 가벼워졌는데요. 그 뒤 더욱 여친을 신뢰하게 되었기에 여친만 믿고 있었습니다. 몇 달이 지난 어느 날 여친 집에 인사를 가기로 했고 백화점에서 선물도 사고 옷도 사 입고 나름 예의를 갖추고 갔는데요.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긴장이 되어 입술이 바짝바짝 말랐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현실의 벽은 많이 높았다고 해야 할까요? 그날 여친 아버지로 인해 쓰디쓴 좌절을 맛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더욱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 여친 아버지의 행동 때문이었는데요. 우선 제가 들어가자 여친 가족들이 두 손 벌려 반겼습니다. 아마도 그 모습을 보며 안심을 했던 것 같네요. 하지만 식사를 하고 난 뒤 여친 아버지가 말을 꺼냈어요. 자네 혹시 담배 피나? 담배요? 저는 담배는 안 핍니다. 그래? 담배도 안 피면 회사 사람들이랑 어울리기도 그럴 거고 회사 생활이 힘들 텐데 괜찮은 건가? 네, 취향이다 보니까 안 피우는 사람도 많아서요. 순간 담배를 안 피우는 것이 약점이라도 될까 싶어 제가 나름 긴장한 채 대답을 했는데요. 여친이 대화에 끼어들었습니다. 아빠가 하도 담배를 많이 피워서 난 담배 안 피우는 사람이랑 결혼하려고 그러는데 담배 얘기는 왜 꺼내고 그래? 설마 아빠처럼 담배 많이 피우는 사람이 좋다는 건 아닌 거지? 당연히 그건 아니지. 다만 지금 담배 피우러 나갈 참인데 이제 사이도 생기고 있으니까 같이 나갈까 해서 물어봤지. 그동안은 혼자 담배 피우러 다니느라
많이 외로웠거든. 별게 다 외롭다고 하네. 자네 혹시 나랑 같이 나가줄 수 있겠나? 나가서 남자들끼리 이런저런 얘기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아버님, 같이 나가겠습니다. 대답도 시원시원하게 하고 아주 마음에 들어. 여친 아버지 칭찬에 저도 모르게 입가에 미소가 피어올랐는데요. 그때까지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상상도 못한 채 여친 아버지 뒤를 따라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1층으로 나가서 구석진 곳을 찾아 담배에 불을 붙이던 여친 아버지가 순식간에 표정을 바꿔 제게 대뜸 물었어요. 우리 딸이랑 같은 회사 다닌다고 들었는데 혹시 이직할 생각은 없는 건가? 네? 이직이요? 여자도 아니고 남자가 중소기업이 뭔가 중소기업이 조금 더 노력해서 대기업에 들어갈 것이지. 살면서 얼마나 노력을 안 했으면 중소기업에서 그러고 있어. 자네도 내 입장에 대보게나. 귀하디 귀하게 키운 딸을 중소기업 다니는 놈한테 보낸다고 하면 어떤 아버지 마음이 편하겠어. 자네도 나중에 딸 낳아서 키워보면 내 심정이 이해가 될 걸세. 여친 아버지가 연신 담배를 피우며 나무라듯 말을 이어갔습니다. 우리 딸한테 듣자 하니 헝그리 정신 그런 얘기도 했다는 것 같은데 그거야 남의 집 이야기할 때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고 내 딸이 눈에 뻔히 보이는 고생길로 간다고 하는데 어느 아버지가 보고만 있겠느냐 그 말이야. 내 말이 틀린가? 아, 네. 제가 힘없이 고개를 떨구고 있자 여친 아버지가 다시 말했습니다. 그럼 자네 혹시 집은 해올 수 있는 건가? 집이요? 그러니까 내 말은 결혼하게 되면 자네 집에서 얼마나 보태줄 수 있냐고. 설마 회사도 중소기업 다니면서 집도 못 해준다 그런 건 아니겠지? 그게 저희 부모님께서 노후 준비는 되어 있으신데 집을 사주실 형편은 못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럼 전혀 못 보태준다 그 말인 건가? 아니 노후 준비가 되어 있다면서 자식 인생이 걸린 문제인데 그럼 노후 준비 되어 있는 걸로 어떻게든 도와주고 100세 인생인데 다시 돈을 모으면 되는 거 아닌가? 집안에서 보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여친 아버지의 행동에 순간 심한 불쾌감마저 느껴졌기에 저도 모르게 미간을 찌푸렸는데요. 여친 아버지가 따져 물었습니다. 왜? 내 말이 기분 나쁜 건가? 그럼 회사를 좋은 회사를 다니던지 그것도 아니면 집이라도 좀 해오던지 해야지. 결혼하겠다는 남자가 어떻게 준비된 게 하나도 없어. 그럼 집에서는 전혀 못 도와준다 뭐 그런 말인 거지? 전혀는 아니지만 한 5천만 원 정도는 도와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뭐? 귀한 우리 딸 데리고 가면서 꼴랑 5천만 원?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지. 자네 말이야. 대기업으로 이직을 하던지 아니면 집을 해오던지 둘 중 하나는 해야 할 것 같네. 안 그럼 우리 딸이랑 결혼할 생각 꿈도 꾸지 말게나. 내가 어떻게 키운 딸인데 거지가 와서 우리 딸이랑 결혼을 하겠다고 해.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거 못할 것 같으면 일찌감치 우리 딸 포기하게나. 우리 딸한테는 성격이 안 맞아서 헤어진다고 말하고 설마 남자가 쪼잔하게 내가 반대해서 헤어진다 그런 말을 하는 건 아니겠지. 근데 자네도 알다시피 우리 딸은 나를 엄청 존경하거든. 그러니 자네가 무슨 말을 해도 믿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그냥 곱게 나가 떨어지라 그 말이야. 그때 당시 여친 아버지가 더욱 심한 말도 많이 했었는데요. 너무나 황당하고 당황스러워서 그 정도만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제게 거지 같다는 말을 10번은 넘게 했던 건 정확히 기억이 나네요. 담배를 연신 피워대며 자신의 딸과 헤어질 것을 협박하듯 말하던 여친 아버지였지만 집에 들어가자마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말했습니다. 담배도 안 피우고 보면 볼수록 사람이 성실한 것 같구만. 그치? 내가 뭐라고 했어? 성실한 사람이라고 했잖아. 그럼 우리 딸이 나를 닮아서 눈이 얼마나 높은데 어련히 알아서 괜찮은 신랑감을 데리고 왔으려고. 여친 아버지가 연기자 뺨치는 연기를 펼치는 모습을 보며 소름이 돋을 지경이었기에 순간 제가 사색이 된 채 서 있었더니 여친이 걱정스레 물었습니다.
현준 씨, 얼굴색이 왜 그래? 내가 왜? 지금 얼굴색이 너무 창백하잖아. 혹시 어디 아픈 거야? 그게 아니라 너무 긴장을 많이 해서 그런가 봐. 에이, 우리 부모님 좋은 분들이라 긴장 안 해도 된다고 했잖아. 여친이 해맑은 표정으로 이가 드러나도록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적대심으로 불타는 여친 아버지의 눈빛은 살벌하기 그지없었어요. 결국 잠시 후 책기가 있는 것 같다는 핑계로 급히 그곳을 나왔는데요. 마지막까지 여친 아버지의 연기력은 어마어마했습니다. 현준아, 이제는 자주자주 만나도록 하자. 내 수원이 사이랑 같이 낚시도 가고 당구도 치는 건데 한번 잘 지내보자. 뭐야, 벌써 둘이 그렇게 친해진 거야? 당연하지. 하나밖에 없는 사이인데 친하게 잘 지내야지. 여친 아버지의 입은 웃고 있었지만 눈빛은 냉랭하게 그지없는 약간은 기묘한 모습이었다고 해야 할까요? 특히나 안경 너머로 바라보는 눈길이 쏘는 듯 섬뜩하여 급히 눈을 피한 채 인사를 하고는 그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그 뒤 더 이상 생각할 필요도 없이 여친에게 헤어짐을 통보했습니다. 그날 여친 아버지는 도저히 정상인으로 볼 수 없는 광태를 보였기에 더 이상 그 사람들과 엮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또한 여친과 헤어짐을 통보한 이유는 여친이 제 말을 전혀 믿지 않았어요. 인사를 드리고 온 다음 날 여친에게 말을 꺼냈습니다. 소영아, 너네 아버지가 뭐라고 안 하셨어? 우리 아빠는 완전 마음에 든다고 하셨지. 진짜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야? 당연하지. 근데 왜 그런 반응인 거야? 저기 사실은 너네 아버지 담배 피우신다고 해서 같이 따라 나갔었잖아. 근데 너네 아버지가 너랑 헤어지라고 했어. 그때쯤 어느 정도 이별을 결심하고 있었던지라 제가 큰 결심을 한 채 말을 꺼냈는데요. 여친이 믿어지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뭐?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러니까 너네 아버지가 나보고 너랑 헤어지라고 했다고. 우리 아빠는 현준 씨가 완전 마음에 든다고 했다니까? 근데 뭔 소리라는 거야? 그때도 말했지만 우리 아빠는 사람 인성을 먼저 본다니까? 그러다 보니까 현준 씨가 아주 마음에 든다고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셨어. 근데 헤어지라고 했다니. 여친이 오히려 역정을 내며 제 말을 믿지 않았어요. 그런 여친에게 그날 여친 아버지가 제게 했던 말을 그대로 들려줬지만 여친이 다시 버럭했습니다. 현준 씨 혹시 우리 아빠랑 내 사이를 질투해서 그런 거야? 뭐? 질투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그러니까 우리 아빠랑 내가 사이가 너무 좋다 보니까 그게 질투나서 그러는 거냐고. 소영아, 그동안 나 만나봤으면서 진짜 몰라서 그러는 거야? 아무리 그래도 우리 아빠가 그런 소리를 했을 리가 없어. 현준 씨한테 정말 실망이야. 지금이라도 사실대로 말하면 내가 용서해줄게. 뭘 사실대로 말하라는 거야? 우리 아빠가 질투나서 거짓말했다고 사실대로 말해보라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우리 아빠가 그런 말을 했을 리가 없는데 현준 씨가 자꾸 거짓말을 하고 있잖아. 우리 아빠는 참 따뜻한 분이시라 주변에서도 다들 칭찬이 자자한 분이셔. 근데 그런 우리 아빠가 현준 씨한테 직업이랑 집을 못 해온다고 나랑 헤어지라고 했다고? 그게 말이 되는 소리야? 시간이 지날수록 여친이 방방 뛰는 모습을 보며 더 이상 감당할 수 없겠다 싶었습니다. 거기다 그때까지는 여친을 많이 사랑한다고 생각했지만 그 모든 일을 겪다 보니 마음이 금세 식었고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여친을 사랑하지 않았음을 깨달았는데요. 그동안 제가 알던 사람이 아님이 확실했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여친에게 이별을 통보했고 그 뒤 전 여친은 회사에서 저를 벌레 보듯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상관하지 않으려 노력했는데요. 그렇게 한 5개월쯤이 지난 어느 날 전 여친이 회사에서 보란듯이 청첩장을 돌리는 게 아니겠어요. 그 모습을 보며 충격이라기보다는 대단하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지만 모른 척 한 채 지냈고 얼마 뒤 전 여친은 아버지가 소개해줬다던 사람과 결혼을 한 뒤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그 뒤 전 여친을 잊고 바쁜 하루하루를 보냈는데요. 전 여친 아버지에게 온갖 수모를 겪으며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다짐을 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은 집에 갔더니 아버지가 들뜬 목소리로
엄마와 대화를 하고 계셨어요. 세상에 이런 인연이 어디 있겠어. 그때 아버님께서 도움을 주셨더라도 워낙 오래된 일이기도 하고 굳이 찾을 필요가 없었을 텐데 참 대단한 사람들이네. 그러게 말이야. 이래서 사람 인생 모른다는 거 아니겠어. 아버지가 과거를 회상하듯 멍이 허공만 바라보고 계신 모습을 보며 제가 조용히 물었어요. 무슨 일인데요? 글쎄 니들 할아버지가 예전에 도와줬던 사람들이 있었다는데 그 사람들이 일부러 찾아온다지 뭐니. 할아버지 돌아가셨잖아요. 근데도 찾아온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니들 아빠를 찾아온다고 하잖아. 엄마가 상기된 표정으로 설명을 하고 있었는데요. 아버지가 아득한 회상에서 정신이 깨어나고 있는 듯 서서히 자신의 이야기를 정리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말에 따르면 며칠 전 고향 절친 현식이 아저씨에게 연락이 왔다네요. 현식이 잘 지내고 있는가? 그렇잖아도 고향에 한번 갈까 했는데 별일 있는 건 아니지? 무슨 별일이야 있겠어. 근데 며칠 전에 누가 자네 아버지를 찾아왔었어.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를 누가 찾아와? 들어보니까 자네 아버지가 돌아가신지 몰랐던 모양인지 돌아가셨다고 하니까 그 사람 눈시울이 붉어지면서 금방이라도 눈물을 떨굴 것 같더구만. 대체 누군데 그래? 자네가 거기 토박이라면 토박인데 웬만하면 알 거 아니야. 내가 토박이긴 하지만 아주 오래된 사람들은 다 기억 못하지. 그래서 누구냐고 물었더니 전에 자네 아버지한테 목숨을 비쳤다고 하지 뭔가. 목숨을 빚지다니.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사람을 살렸다는 말인 건가? 나도 자세한 건 잘 모르고 연락처 받아놨으니까 자네가 한번 연락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 자네를 꼭 한번 만나고 싶다고 했거든. 현식이 아저씨가 전화번호를 알려줬고 전화를 끊자마자 그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는데요. 상대방이 어찌나 반기면서 말을 하던지 아버지가 몸둘 바를 모를 정도였다네요. 어찌나 반갑게 전화를 받던지 몸둘 바를 모를 지경이었다니까. 제가 이런 말씀 드리기 좀 그렇긴 한데 혹시 사기꾼 그런 사람 아닐까요? 사기꾼이라니. 아니 할아버지 돌아가신 지 한참 됐는데 이제 와서 은혜를 갚는다는 게 조금 이상하잖아요. 요즘 사기꾼이 워낙 많다 보니까 걱정돼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문득 마음속 깊은 곳에서 불안감이 고개를 내밀었기에 부모님을 번갈아 가며 바라보고 있었는데요. 순간 아버지가 피식 웃으며 대답하셨어요. 네 할아버지 이름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고 거기다 그 시절 네 할아버지가 꿀꿀이 죽을 팔았다는 사실을 정확히 알고 있는데 그런데도 사기꾼이겠어? 할아버지께서 꿀꿀이 죽을 파셨다는 것까지 알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놀란 채 아버지를 뚫어져라 바라봤는데요. 사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는 실향민이셨다고 합니다. 그때 그 시절 입에 풀칠이라도 해서 먹고는 살아야 했기에 미군들이 먹다 남은 잔반으로 죽을 만들어서 파는 걸 보고는 어떻게 겨우겨우 돈을 마련해서 길바닥에서 꿀꿀이죽 장사를 시작하셨다네요. 길바닥에서 꿀꿀이죽 장사로 미천을 마련해서 나중에는 돼지 국밥집을 열었다고 했습니다. 그로 인해 형편도 점점 나아져갔고 아버지를 서울 유학까지 보내서 공부를 시켰다고 했어요. 한참을 이야기하시던 아버지가 쑥스러운 듯 물었어요. 이런 얘기는 너한테 100번은 넘게 해서 잘 알고 있을 테지만 찾아오겠다는 사람이 그때 네 할아버지께 도움을 받았던 사람이라잖아. 그때 도움을 받았던 사람이요? 제가 아버지를 뚫어져라 바라보자 아버지가 다시 말을 이어갔는데요. 그 힘든 시절에도 할아버지는 인류애를 잊지 않고 사셨답니다. 어느 날은 꿀꿀이죽을 팔던 중에 두 형제를 봤던 모양인데요. 둘 다 배가 고픈 모양으로 꿀꿀이죽을 넋을 놓고 바라보고 있었다네요. 잠시 후 두 형제 중 형이 할아버지께 물었다네요. 저기 꿀꿀이죽 조금만 팔면 안 될까요? 저는 괜찮은데 제 동생이 먹을 만치만 사면 돼서요. 그때 당시 두 형제는 구두 닦기 상자를 메고 다녔다는데요. 두 형제의 모습이 어땠을지
상상이 되고도 남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딱한 마음이 들었던 할아버지께서 두 그릇을 가득 담아주면서 말했답니다. 오늘은 죽이 남아서 주는 거니까 그냥 먹어. 할아버지 말에 동생은 허겁지겁 받아서 먹었지만 형은 망설이다가 감사합니다라고 인사를 했다네요. 그렇게 두 형제는 그 자리에서 배부르게 먹고 갔다는데요. 며칠이 지나고 나서 두 형제가 다시 할아버지에게 찾아갔다네요. 그리고는 형이 또다시 할아버지에게 돈을 건넸다는데 역시나 돈이 부족했지만 할아버지가 웃으며 말했다네요. 배고플 텐데 우선 앉아서 먹자. 라며 할아버지가 죽을 담으려고 하자 형이 쭈뼛거리다 말을 했답니다. 그게 아니라 이거 갚으러 온 거예요. 그때 돈이 한참 많이 부족했는데 두 그릇이나 주셨잖아요. 오늘은 그래도 동생이랑 두 끼는 먹을 수 있는 돈을 벌어서 갚으러 온 거예요. 뭐라고? 돈을 갚으러 왔다고? 네, 우리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절대로 죄 짓지 말고 은혜 갚으면서 살아야 한다고 하셨거든요. 훌륭하게 아주 잘 크고 있어서 돌아가신 아버지가 참 자랑스러워 하시겠구나. 할아버지 말에 형이 쑥스러운 듯 웃었다는데요. 나도 은혜를 받은 게 한두 가지가 아니야. 갚으면서 살아야 하는데 여의치가 않네. 그러니 나도 받은 만큼 돌려주는 것 뿐이니까 앞으로 배가 고프면 날 찾아오렴. 정말 그래도 되는 거예요? 당연하지. 그리고 혹시 아니? 전생에서 내가 니들 아버지한테 빚진 걸 이제야 갖고 있는 것일 수도 있고 말이야. 전생이요? 사람 인연이라는 것이 그냥 맺어지는 게 아니거든. 암튼 나도 많이 배우질 못해서 세상 이치를 잘은 모르지만 그냥 니들과는 인연의 끈으로 묶여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그러니까 배가 고프면 언제든지 와서 밥 먹고 가. 괜히 동생 배고픈데 배고프게 하지 말고. 두 형제 중 형은 그날 할아버지의 말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었다는데요. 배가 고파서 찾아갈 때마다 할아버지께서 죽을 아낌없이 주신 것은 물론이고 한 번씩 옷과 신발이랑 학용품들도 챙겨주셨다네요. 한동안 이야기하시던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 모든 걸 기억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분한테는 그때 네 할아버지가 은인이나 마찬가지였을 테니까. 그 뒤에는 할아버지 가게에서 잔심부름도 하고 몇 해 동안이나 도와주신 모양이야. 하긴 할아버지께서 기부도 많이 하고 그러셨잖아요. 받은 만큼 돌려주고 가셔야 한다고 하셨으니까. 순간 할아버지 생각이 나시는 것인지 아버지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는데요. 할아버지는 유산도 많이 남기지 않은 채 많은 돈을 기부하고 돌아가셨습니다. 물론 부모님도 그 부분을 적극 지지했고요. 그런데 그런 할아버지를 찾아온 사람이 있다는 말에 그저 놀라울 수밖에 없었는데요. 사람 인연이라는 것이 참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칠 뒤 부모님은 그분을 만나뵈러 나가셨고 그 뒤에도 네 분이서 형동생 하면서 잘 지내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은 아버지가 제 눈치를 살피며 말을 꺼냈어요. 저기 형님이 언제 한번 가족끼리 식사를 하고 싶다고 하던데 다음 주 주말에 시간 좀 낼 수 있겠니? 다음 주 주말이요? 이제 친형제처럼 지내는 사이인데 다 같이 알고 지내면 좋잖니. 저는 괜찮습니다. 부탁하시는데 계속 거절할 수도 없는 노릇이잖아. 아버지, 혹시 제 맞선 자리 마련하시려고 그런 거죠? 그건 제가 싫다고 했잖아요. 저보다 3살이나 많은데 자꾸 왜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야. 맞선 자리 그런 게 아니고 그냥 가족끼리 밥이나 함께 하자는 거라니까. 전에 할아버지가 너한테 얼마나 잘했는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할아버지 손님한테 네가 이러면 쓰겠어? 극기하는 아버지 입에서 할아버지라는 말이 새어나왔기에 어쩔 수 없이 식사 자리에 참석을 했습니다. 가서 보니 외식이 아닌 그 아저씨 집에서 식사를 하는 모양이었어요. 그런데 집을 보고 많이 놀랄 수밖에 없었는데요. 정원이 딸린 저택이었는데 그 규모가 어마어마했습니다. 결국 놀란 채 엄마에게 물었어요. 엄마도 여기 와본 적 있어? 그럼 형님이 초대해서 자주 와봤지. 집이 어마어마하지? 작은 사업을 해서
돈을 벌기 시작했다는데 지금은 꽤 큰 회사로 키웠다고 하더라고. 엄마의 말에 놀랄 수밖에 없었는데요. 누가 보더라도 어마어마한 부자 같아 보였으니까요. 그날 식사를 하면서 그분들 따님도 식사 자리에 참석을 해서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딸 얼굴을 보고 또 한 번 놀랄 수밖에 없었는데요. 분명히 저보다 3살이 많다고 했지만 보이는 모습은 저보다 훨씬 어려 보이는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거기다 웃는 모습이 참 매력적인 그런 모습이었기에 한동안 넋을 놓고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제 모습을 보던 엄마가 놀리듯 속삭였습니다. 언제는 연상이라고 싫다고 하더니 어마어마하지. 지금 이 상황에서는 네가 튕길 때가 아니거든. 엄마는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나은이 엄마, 그러니까 형님 말이 맞선을 보더라도 하나같이 돈만 보고 달려들어서 마음에 안 들었다고 하더라고. 그러다 보니 네가 튕길 때마다 오히려 마음에 든다고 하는 거 있지 뭐니. 그러니까 그만 튕기고 한번 만나봐. 쥐뿔도 없으면서 지금 네가 튕길 때야. 엄마는 그게 아들한테 할 소리야? 나은이가 너무 착하고 예뻐서 그래. 사람 됨됨이가 참 괜찮아. 엄마가 나은 씨를 바라보며 흐뭇한 미소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며칠 뒤 엄마가 다시 맞선 이야기를 꺼냈고 내심 반가웠지만 내색하지 않으려 노력한 채 맞선을 보러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한 카페에서 나은 씨를 만났는데요. 엄마 말처럼 참 좋은 사람이었어요. 다행히 나은 씨도 제가 마음에 들었던 모양인지 제가 문자를 보내면 바로바로 답장을 해왔습니다. 그 뒤 우리는 일주일에 몇 번씩 만나서 데이트를 했고 생각보다 통하는 게 많다는 걸 알 수 있었는데요. 신기하게도 제가 읽었던 책들을 나은 씨도 전부 읽었을 정도로 많이 닮아 있었습니다. 결국 우리는 놀라울 정도로 가까워져 갔고 양가 부모님이 좋아한 건 말할 것도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만난 지 8개월 만에 결혼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여자친구가 연상이다 보니 여자친구 집에서 더욱 결혼을 서둘렀으니까요. 그렇게 하루하루 구름 위를 걷는 듯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혼식을 2달 정도 앞둔 어느 날 전 여친 아버지가 회사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처음에는 잘못 봤나 싶어서 눈을 비비고 다시 봤지만 전 여친 아버지가 확실해 보였습니다. 제가 어리둥절한 채 서 있자 전 여친 아버지가 저를 발견했고 제 앞으로 다가와서 말을 꺼냈습니다. 저기 현준아,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여긴 어쩐 일이시죠? 아주 잠깐이면 되니까 한 10분만 시간 좀 내주면 좋겠는데. 전에 서슬이 등등하던 전 여친 아버지가 그토록 달라질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면서 무슨 일인지 궁금해지기 시작했기에 조용히 전 여친 아버지를 따라 한 카페로 들어갔는데요. 전 여친 아버지가 믿기지 않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사실은 지금 우리 소영이가 이혼을 하고 우리 집에 들어와서 살고 있거든. 네? 이혼이요? 그때 꽤 잘나가는 남자랑 결혼했다고 들었는데 왜 이혼을 했어요? 그 미친놈이 남봉꾼도 그런 남봉꾼이 없더라니까. 결혼하고 2달 만에 바람을 피워댔다는데 말도 못하고 그냥 살았던 모양이야. 근데 어느 날은 소영이가 외출로 집에 들어갔더니 그 미친놈이 그 사이 여자를 집에까지 끌어들여서는 같이 있더라 그 말이야. 그 바람에 우리 소영이가 기겁을 하고 뛰쳐나왔다고 하더라고. 근데 그때 그 사람을 직접 소개해 주신 거 아니었어요? 그랬지. 내가 충분히 알아보고 결혼시킨 건데 워낙 멀쩡히 생겼다 보니까 전혀 몰랐지 뭐야. 전 여친 아버지가 땅이 꺼져라 한숨을 내쉬고 있었는데요. 그동안 마음고생이 심했던 것인지 얼굴에 주름부터 검버섯까지 예전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제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근데 저를 찾아오신 이유가 뭔가요? 저기, 그때 내가 자네 능력 때문에 결혼을 반대했는데 그때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었잖나. 근데 이제는 우리 딸도 한번 갔다 오고 했으니까 자네랑 조금 비슷해진 것 같아서 괜찮을 것 같더라 그 말이야. 우리 딸이 자네랑 결혼 못한 걸 내내 후회하면서 내 원망을 하고 있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제라도 모든 걸 되돌려야 할 것 같아서 이렇게 찾아왔네. 전 여친 아버지의 뻔뻔함에 소름이 돋았는데요. 결국 제가 피식 웃으며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소영이가 이혼해서 저랑 걸맞는 상대가 됐으니까 다시 결혼을 하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그렇지. 다행히 우리 딸한테 딸린 자식도 없으니까 뭐 걸릴 게 하나도 없거든. 사실 까놓고 요즘 이혼이 흠도 아니잖아. 근데 이를 어쩌죠? 저도 곧 결혼을 하거든요. 결혼? 누구랑? 자네 능력에 누가 결혼을 해준다는 거야? 거짓말하지 말고 우리 소영이랑 다시 잘 해보게나. 가방에 청첩장이 하나쯤 있을 텐데 잠시만요. 제가 가방에서 청첩장을 하나 꺼내서 건네며 말을 했습니다. 나름 유명한 호텔에서 하는데 음식이 꽤나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시간 나시면 오셔서 식사나 함께 하고 가시던지요. 그럼 저는 예비 신부랑 약속이 있어서 이만 가보겠습니다. 라며 자리에서 일어났는데요. 그 순간 전 여친 아버지 얼굴에서 악에 받친 눈빛과 허울만 남은 듯한 공허한 표정이 동시에 느껴졌다고 해야 할까요? 전 여친 아버지는 끝까지 이기적인 사람으로 저를 원망하는 눈빛이 역력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오히려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간 것처럼 속이 후련하기만 했습니다. 그날 전 여친 아버지를 만나고 돌아오는 길에 할아버지가 말씀하시던 인연이라는 것이 문득 떠올랐는데요. 할아버지 말씀처럼 아내와 제가 만날 운명으로 정해져 있었던 것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예전 일들이 떠올라 이렇게 글 남겨봅니다.